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노후 자산 1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에서 매달 조금씩 찾아 쓰지만 내가 맡긴 원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아지면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10원 한 장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설령 돌려받더라도 돈 가치를 따져보면 행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내 돈일까요? 남의 돈일까요? 분명히 내 돈인데 글쎄요, 정말 내 돈일까요? 알토란 같은 내 돈 맡겨놓고 이자만 받아 쓰다가 언젠가 사망하면 10원 한 장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내 돈일까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노후자산 1억 원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조금씩 찾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긴 원금도 조금씩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매달 찾아 쓰는 돈도 덩달아 많아지겠죠. 또한 나이가 많아지면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아무런 한도 없이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사망하면 원금 1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 돈의 주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자산이 오히려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돈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를 즐길 만큼 충분히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반대로 한국의 은퇴자들은 갈수록 돈이 줄어듭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서 돈 가치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쪼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돈을 불리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고 한국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노후의 금융자산 비중은 미국이 80%, 일본은 60%, 한국은 20%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자본주의가 이식된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자본주의는 미국이죠. 자, 그런데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 덕분에 한국의 자본주의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는 미국보다는 일본식에 더 정서력으로 가깝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한국보다 자본주의가 미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금융자산 비중이 한국보다는 더 많습니다만 미국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습니다. 한국은 결과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제일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부동산만 있다고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노후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노후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불리길래 갈수록 노후 자산이 많아질까요? 그것을 노후 자산 인출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노후 자산 인출 전략은 한마디로 내 돈을 불리면서 찾아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에서 매년 생활비로 찾아 쓰는 비율보다 남아있는 돈을 딱 1%만 더 많이 불려도 내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 4 전략, 예컨대 내가 가진 돈에서 매년 3%씩을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을 4%로 불린다. 요즘은 최소 4, 5 또는 5, 6 전략이죠. 예컨대 내가 가진 돈에서 4%를 찾아 쓰고 또는 5%를 찾아 쓰고 그 대신에 남아있는 돈을 1%씩 더 많이 불린다. 자, 요즘은 4, 5, 5, 6보다 5, 8 전략도 나옵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돈에서 매년 5%를 찾아 쓰고 8% 이상 불려 나가는 거죠. 그만큼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컨대 내가 가진 돈에서 매년 5%씩 꺼내 쓰면서 남아있는 돈을 매년 8%씩 불린다면 그때 내 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컨대 60세 때 내가 가진 1억 원을 일단 8%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때에 5%씩 찾았습니다. 또 1년 동안 8%씩 불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60세 때는 1억 원을 매달 45만 원씩 찾아 쓸 수 있고 70세에는 58만 원을 찾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원금도 계속 불어나니까 70세 때 원금은 1억 2,9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80세면 1억 6,700만 원이 되면서 월 75만 원을 받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90세만 되어도 60세 때 1억 원은 2억 1,500만 원, 즉 60세 때 1억 원의 2배, 2억 원 이상이 되면서 그때 내가 매달 받는 돈도 당연히 2배 이상이 됩니다. 매달 97만 원 정도. 자, 그러니까 60세 때 1억 원으로 노후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58 룰에 따라서 계속 운용을 하다 보면 90세까지만 살더라도 내가 받는 돈도 계속 많아지면서 그때 돌아가실 때는 무려 내가 시작했던 원금보다 2배, 2억 원 정도를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가 가진 노후 목돈을 평생 불리면서 꺼내 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배당 주식형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변동성이 높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인덱스 펀드, 평균에 투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고배당 주식형 ETF가 대표적입니다. 고배당 ETF에 대한 간단한 이해 말씀드리면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평균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입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평균 주가를 따라가는 ETF도 있고, 인프라 섹터, 그 다음에 S&P 500에 속한 기업들 가운데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만 선별해서 그들의 평균 주가를 따라가는 ETF 등등 많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렇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이해가 필요하죠.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나야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현금이 빵빵합니다. 계속 이익이 나오니까 배당을 주더라도. 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주가랑은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죽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배당을 안 주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때도 배당형 ETF는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벌어놓은 현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니까 한국의 삼성전자가 대표죠. 최근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해도 지난 3, 4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9조 원입니다. 한 달 평균을 따지면 3조 원이라는 거죠. 자, 이 같은 기업들이 배당형 ETF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자, 5번째는요, 배당률도 조금씩 증가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배당 성장 기업이라고 하죠. 배당률을 매년 조금씩 지속적으로 높인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업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평균 성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불황일 때는요, 경기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불황일 때는 경쟁 기업들을 인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복 기회에는 인수한 경쟁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한꺼번에 합산되니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배당형 자산, 배당형 ETF는 먼저 미국을 관심을 가져라. 자,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죠. 얼추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것도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죠. 반대로 기술 성장 기업들은
기업들은 배당에 인색합니다. 자, 그들 기업들이 투자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배당은 기대하지 마. 대신 우리는 높은 성장을 통해서 자본 이익을 많이 안겨줄 거야.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기업들, 예컨대 애플 하나가 한국의 코스피 시총보다도 많습니다. 즉, 미국에 잘 나가는 한 개 기업이 한국 경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본주의 평균 성장의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에게 달러는 영원한 기회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환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환태권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영향이 같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태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신 미국 자산을 가지시라, 달러를 가지고 미국 자산 예컨대 ETF에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달러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혹자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재정 위기를 이야기하고도 하는데, 미국의 재정 위기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재정 위기로 전이되면서 달러는 폭등합니다. 몇 번 우리가 경험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돈을 불리면서 끄집어 쓰면서 원금이 나중에는 오히려 몇 배로 자라서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우선 모든 투자는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고, 특히 자본주의 성장의 평균에 투자하는 것은 기다리면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배당 ETF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것들을 경제와 투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적당한 섞어찌개, 그 다음에 리밸런싱, 즉 포트폴리오에 담은 ETF들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거나 때로는 ETF 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여부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투자자들의 체력이죠. 근육.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이나 유행에 따라서 변동성을 줄이고 싶으면 채권형 ETF를 섞어 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채권형 ETF, 즉 채권도 배당에 속하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물론 그 결과 위험은 줄어들지만 이익도 적다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기대 배당률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고배당 ETF들은 대부분 연평균 2%, 3% 정도의 배당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에너지 섹터도 있지만 변동성이 더 높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3% 이상의 배당을 받기 원한다면 커버드 콜 ETF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이 커버드 콜 ETF는 일종의 옵션부 상품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도 제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현물 매수, 선물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 4룰, 언젠가부터는 4, 5, 5, 6, 심지어 5, 8 같은 노후자산 인출 전략 기준이 생긴 이유입니다. 물론 원금은 원금대로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리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구체적으로 하나 예시하면, 다른 회사 상품 모르니까 참고로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운용하는 대표적인 미국 고배당 주식형 ETF 포트폴리오 상품은 에그팩토리 시리즈가 있는데, B형의 경우에는 연간 배당률은 5에서 6%, 매달 따박따박 나옵니다. 12분지 1 해서. 원금 수익률은 한 5%를 매년 추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배당금 포함 연 10% 이상을 추구합니다. 실제로는 플러스 알파까지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B형보다 변동성을 줄인 채권 혼합형 에그팩토리 C형의 경우에는 배당률은 5% 내외로 비슷하고, 다만 원금 수익률은 3% 이상을 추구합니다. 조금 안정이죠. 물론 두 가지 타입 모두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투자금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그팩토리 B형이든 C형이든 내가 가진 노후 목돈으로 매년 5% 이상 꺼내 쓰면서 남아있는 돈을 배당 포함
8% 이상 불리자는 운용 목표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물론 과거 수익률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률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투자 상품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윳돈으로 내가 가입하려는 투자 상품을 잘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후 목돈을 평생 불리면서 꺼내 쓰는 노후자산 인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갈수록 길어지는 노후에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